만지지 마세요. 아버님, 이런 스킨십 문제되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2세 박철수는 손녀 서연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던 손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서연이 여자아이인데 엉덩이 만지시는 거 불쾌해요.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또 만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친손녀를 토닥였다고 신고를 하겠다니.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손녀 귀여워서 토닥인 건데. 옆에 있던 아내 영숙이 황급히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은 그런 스킨십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수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민호야, 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철수는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호야, 대답 좀 해봐. 아버지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조심하셔야죠.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8개월 전, 철수와 영숙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었어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철수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들 민호는 5년 전에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철수는 전세 보증금 2억을 지원해줬어요.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다만 계약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철수 본인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아들 잘 되는 게 아버지 소원이다. 4년 전에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기쁨에 겨워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선뜻 보탰어요. 서연아, 할아버지 왔다. 철수는 손녀가 너무 예뻤습니다. 주말마다 민호네 집을 방문해 손녀를 돌봐줬고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도 보탰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결혼 전부터 시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꼭 가야 해요? 우리 집도 가야 하는데. 어머님, 저희는 김치 안 담가요. 요즘 누가 담가 먹어요. 차가운 말투와 무시하는 태도가 계속됐지만 철수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손녀를 잘 키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손녀를 보러 민호네 집을 찾아갔어요.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철수는 바닥에 앉아 손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아장아장 걸어와 철수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철수는 손녀의 통통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영숙이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수진의 대답은 늘 그랬듯 무뚝뚝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서연이 옷 사입혀. 30만 원 들었어. 수진은 봉투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그러다 서연이가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던 철수는
서연이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춤도 잘 추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돌아서며 그 장면을 봤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서연이 엉덩이 만지셨죠? 만지지 마세요. 아버님, 이런 스킨십 문제되는 거 모르세요? 철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여자아이인데 엉덩이 만지시는 거 불쾌해요. 수지는 서연이를 철수의 품에서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또 만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친손녀를 어르던 행동이 성추행이라니.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숙이 황급히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 귀여워서 토닥인 건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은 그런 스킨십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수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아버님이 서연이 엉덩이를 자꾸 만지셔.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불쾌하다고 했는데도 자꾸 만지시네. 민호야.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민호야, 대답 좀 해봐. 아버지.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조심하셔야죠.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손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도 수진이가 불편해한다면 조심하셔야죠.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영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피곤해 보이니까 재워야겠어요.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수지는 서연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민호의 작은 인사만이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가 너무 과한 거지. 영숙도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철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손녀를 안아주고 토닥이던 것이 잘못된 일이라니. 친손녀에게조차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세요.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성추행이라잖아. 뭐, 경찰에 신고를 해? 철수는 찻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민호는 나보고 조심하라는데 이게 정상이야? 결혼하고 나서 민호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 영숙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신고한다는 말을 하는지.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매달 보태는 양육비 30만 원, 전세 보증금까지 합쳐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고마워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도 참아왔고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는 것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까지 들은 철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야 하나? 철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영숙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전세 계약서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계약 만료일은 8개월 후였습니다. 철수는 계약서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수진의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민호한테 전화해 볼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두자. 애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철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호 녀석, 정말 한 번도 연락 안 하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아버지, 그동안 바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바쁘긴. 그냥 집에 있지. 아버지, 다음 주가 서연이 생일인데요. 그래. 철수는 손녀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일 파티 할 건데 오실 거죠? 철수는 순간 망설였어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갈게. 몇 시에? 토요일 오후 2시요. 케이크도 준비할 거예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뭐래요? 서연이 생일 파티한다고. 그래요? 가야죠. 영숙은 반가워했지만 철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백화점에 들러 서연이 선물을 샀어요. 20만 원짜리 인형과 옷을 골랐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서연이가 좋아하겠네요. 두 사람은 선물을 들고 민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은 반가운 기색 없이 쌀쌀맞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수진의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수진의 어머니 정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숙이 공손하게 답례했고 수진의 아버지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생일 케이크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서연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다. 민호가 불렀어요. 서연이가 뛰어나왔고 철수는 손녀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해. 철수는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서연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신나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와, 인형이다. 서연아, 뭐라고 해야지?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뻤습니다. 철수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라 조심스러웠죠. 그때 수진의 아버지 태준이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예쁘네. 외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태준은 서연이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웃었어요. 철수는 그 장면을 보며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수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건가? 수지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아빠 되게 좋아하네요. 그럼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지. 태주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계속 어르고 달랬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영숙도 남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됐고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서연이는 초를 후 불어 껐습니다.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해. 태준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숙은 거의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수진의 부모님과 민호, 수진이 주로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정미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장모님. 우리 사위 승진도 곧 하겠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장모에게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철수는 아들이 장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와 비교됐죠. 민호야, 너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더라.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바빠서요. 죄송해요. 바쁜 건 알지.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하지.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케이크 더 드실래요? 아니, 됐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됐지만 철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손녀를 마음껏 안고 어르고 토닥였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오후 5시쯤 되자 철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만 가봐야겠다. 벌써요? 저녁 먹고 가세요. 민호가 붙잡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먼저 가볼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수진의 배웅은 역시나 차가웠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수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거실에서 서연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영숙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영숙이 투덜거렸어요. 여보, 너무 서러워요. 나도 그래. 철수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네 부모님이 만지는 건 괜찮고 우린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우릴 무시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호도 장인어른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한테는.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아들에게 지원한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매달 양육비 30만 원. 이 많은 돈을 줬는데 철수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옆에 있던 영숙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자꾸 생각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나? 철수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버지,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이번에 영어 유치원에 등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생일 파티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민호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돈 뽑는 기계냐?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가 다르냐? 철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 사돈은 서연이 엉덩이 막 토닥이고 안아도 가만 보던데 나한테는 신고하겠다며?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야. 차별하는 거잖아. 철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아버지, 나도 이제 내 노후 준비해야 해. 더 이상 줄 돈 없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뭐가 갑자기야? 니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봐. 그래도 손녀 교육비인데요. 손녀?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손녀야. 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했어요. 여보. 1시간 후 민호가 수진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철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민호와 수진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끊었다. 그래서 서연이 유치원비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안 도와줄 거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줬는데 더 달라는 거냐? 그건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자발적? 그래. 내가 자발적으로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안 그랬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한 적 없잖니. 영숙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하고 내 인생이 있어. 아버지, 그래도 손녀잖아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손녀? 그래, 말 잘했다. 사돈은 마음껏 안고 토닥이던데 왜 가만히 보고 있냐? 나한테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아버님이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나섰습니다. 무슨 오해? 저는 그냥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게 조심하라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이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바쁘니까 자주 오지 마. 철수의 말에 민호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당연히 진심이지.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호가 애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야. 이제 돌아가. 민호와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여보.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서운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왜 왔어?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지원 다 끊으시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철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교육비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부모니까요.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부모라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 노후 생각해야 돼. 아버지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내가? 어떻게? 철수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걱정해 본 적 있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도 장인어른 댁만 가고 우리 집엔 잠깐만 들르잖아. 그건 수진이네 집이 더 멀어서 그래요. 변명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속마음 다 알아. 장인어른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우리는 무시하잖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철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나도 이젠 지친다. 아버지, 너희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돈 대줄 생각 없어.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고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전세 계약 갱신 안 할 거야.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철수는 그날 저녁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개월 후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집주인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집주인은 계약 만료가 8개월 남았다며 계약자인 박철수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8개월 후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들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전화해봐.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죠. 알아서 다른 집을 구하라는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편 철수는 전화를 끊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철수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손녀를 안아주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했죠.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어요. 철수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와 수지는 여기저기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민호의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수지는 매일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철수에게 다시 연락해볼까 고민했지만 지난번 통화 때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수진과 함께 철수의 집 앞까지 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고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영숙이 차를 내왔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차를 마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계약 갱신해 주세요. 제발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수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수진의 말에도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돌아가. 철수의 짧은 대답에 민호와 수진은 고개를 떨궜고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와 수진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차에 타자마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2달이 더 흘러 이제 계약 만료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상사에게 혼나는 일도 잦아졌고 실수도 많아졌죠. 수지는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아빠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는 듯 자주 보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 저녁을 차려놨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응. 장인어른한테 사정 얘기하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억을 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수지는 고민 끝에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한참을 침묵했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아빠의 거절에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된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철수가 문을 열었어요. 왜 또?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호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민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철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중요하지. 철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버지. 아니야. 너희는 지금 급하니까 그러는 거야. 철수의 뼈를 때리는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돌아가. 더 이상 오지 마. 철수는 문을 닫았고 민호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민호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2억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았고 담보로 내세울 것도 없었죠. 수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지만 모두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민호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부탁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호와 수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들이 쌓여 있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월세 80만 원짜리.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월세로 가면 매달 돈이 나가잖아.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는 게 부담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부동산에서 소개한 집을 보러 갔어요.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여기서 서연이를 키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데도 찾아보자. 하지만 그들의 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여러 집을 봤지만 모두 형편없었습니다.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님한테 그러지 말걸. 수진의 후회가 담긴 목소리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개월이 남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진과 함께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서연이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숙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녀 서연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남편의 결심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민호 왔어요. 철수가 거실로 나왔고 서연이를 보자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녀를 본 지 몇 달 만이었어요. 서연이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를 낯설어했고 그 모습에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도 소용없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아빠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이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일어나. 더 이상 보기 싫어.
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호와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서연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수진이 뒤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영숙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한편 민호와 수지는 차에 타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라도 구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계약 만료까지 이제 한 달 반. 두 사람은 서둘러 반지하 집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모두 털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넓고 깨끗했던 집에서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 이미 계약했잖아. 민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철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철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돈으로 아들이 5년간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살자. 더 이상 민호한테 쓸 돈은 없어. 민호와 수지는 이삿짐을 싸서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좁고 어두운 집에 짐을 풀며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고 민호와 수지는 반지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 80만 원은 부담이 컸고 수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민호도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 서연이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응, 아빠도. 민호는 딸을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무례한 행동도 방치했던 것.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가 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연이를 데리고 철수의 집을 찾아갔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철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무례했던 거 사과드리고 싶어요. 수진도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용서해 주세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철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반성하는 것 같구나.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영숙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어나라. 차라도 마시자. 철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철수는 손녀를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손녀를 품에 안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할아버지도 서연이 많이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동안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반지하로 이사 간 것,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 저희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일궈낸 삶이 진짜 너희 삶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수지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철수와 영숙은 가끔 반찬을 해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철수와 영숙은 아들 내외와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감사한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